임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단원 시장경제학 금융에서 4중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각 자산을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야 하고요. 분산투자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4페이지에 자산관리를 위한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월별, 연도별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3단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계획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시고요. 또 어떻게 평소에 노력해야 할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한 빈칸을 여러분 각자의 어떤 목표대로 채우셨다면 여러분이 채운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양한 금융자산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5페이지에 생각을 열며에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 중에서 100 빼기 나이와 관련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가 30살이라면 100 중에서 여러분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은 무엇이고 위험자산은 무엇일까요? 또 왜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라고 권고하는 것일까요? 밑에 있는 읽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은 무엇을 자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물자산, 실제 형태가 있는 자산이죠. 자동차, 부동산, 금과 같은 것들은 실물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와 부교재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하여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고요. 적금은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여러 번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목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 즉 은행에 예치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금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요. 자,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하면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저축성 예금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예금인데요. 우리 자유 입출금식 예금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기 때문에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정기예금 이렇게도 부르죠. 예금이나 적금에 적용되는 이 이자는 그 이자율 계산 방식에 따라서 크게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55페이지 아래 알아볼까요에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단리는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맡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금이 100만 원이라면 이자를 10만 원씩 균등하게 주게 되는 거죠.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치게 됩니다. 결국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복리예금을 또는 복리적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단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주식회사가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를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주식을 구입을 했다면 10만 원어치의 회사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회사의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배당주가 바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징으로는 이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그 회사로부터 주식 증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회사에 5천만 원어치의 주주가 됩니다. 이익이 나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결정에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도 얻을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크게 증권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코스피 또는 코스닥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은 대형 우량주가 거래되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벤처, 바이오, 게임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증권거래소에서 구체적인 또는 조직적인 시장으로서 어떤 일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서 주문이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장외 시장 같은 경우는 증권회사 상호 간 또는 고객 상호 간의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이렇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2019년도 자료예요. 선생님이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현재 한 3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선생님 어제 보니까 1,000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19년도에 비해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면 뭐 나스닥, 다우, 니케이, 상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의 뭐 코스피 시장 또 다른 나라의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019년도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7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실물 주식 증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증서의 형태로 많이 매매를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증권거래소에서 또는 여러분이 거래하는 뭐 주식 관련된 회사에서 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부나 은행 또는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가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1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의 그 창업 자금이 더 필요하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한다면 주식이 되는 거고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치킨집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채권은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를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채권 또한 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정기적인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지만 수익성은 높고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처음에 채권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대요. 자, 채권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상승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만약에 표면이자 8%짜리의 채권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3%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사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는 채권의 인기가 상승하겠죠.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채권의 그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채권 발행 가격보다 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채권의 금리가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시중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예금보다 채권의 안전성이 낮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기가 어렵겠죠. 그 회사가 망했는데 내 이자 돌려줘, 내 원금 돌려줘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예금에 비해서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비교했을 때에는 채권이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회사가 망한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 비율보다는 사실 주식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그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채권이 주식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증서의 모습인데요. 주식 증서와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에 주식 채권 예적금에 대한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주식과 관련된 설명은 어떤 걸까요? 네, 니은. 회사에 자금을 직접 투자한 주주로서 갖는 재산권. 이게 바로 주식이죠. 자, 채권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걸까요? 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채무증서를 채권이라고 하죠. 자, 예금 및 적금, 나머지 하나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은행에서 지급하고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금융자산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펀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 운용기관이 대신 운용해주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예금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얘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손실을 얻을 수가 있죠. 자산 운용의 결과 이 펀드가 어떤 채권 또는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원금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모든 주식을 다 사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의 한 주가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펀드를 이용해서 그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주를 전부 다 사지 못하니까 펀드 뭐 10만 원어치를 삼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 주식의 일정 부분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펀드 운용 기간이 여러분의 돈을 주식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주식도 조금, 채권도 조금, 그 외에 다른 자산도 조금씩 보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펀드 운용 기관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처음부터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수익률에 있어서요. 또한 주식이나 채권, 기타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펀드 또한 여러분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펀드에 투자를 할 때에도 펀드의 성격과 투자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위험, 사망, 상해, 화재 또는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또는 집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미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그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험에는 크게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여러분이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손해보험에 실손보험도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런 보험에는 그냥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이런 건 그냥 돈을 내고 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받는 형태고요. 또 만기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내가 돈을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0년 지났다 또는 20년 지나서 만기가 됐다 했을 때 일정 금액을 돈으로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 뭐 노후라든지 아니면 퇴직한 이후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우리 여러분 뭐 4대 보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직장을 다녔을 때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입을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듣기로 일부러 뭐 국민연금에 더 가입해서 미리 가입해서 뭐 기간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퇴직해도 그냥 국민연금을 계속 넣겠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금융기관이 함께 지급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입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연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연금은 그냥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입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출산 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이런 연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적연금 말고 나머지는 사적연금. 네, 사적연금도 있네요. 자, 여러분의 자산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산 관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안전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자, 안전성은 여러분의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안전성이 높다는 건 돈을 잃을 염려가 적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익성, 원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의 정도를 수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할 테고요. 또 채권은 가격 상승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죠. 또는 이자 수익, 예금에서는 이자 수익을 기대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익성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유동성, 여러분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를 우리가 유동성 또는 환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금융상품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과 적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고 출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은 낮은 편이죠. 요즘에 은행 이자가 1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되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좀 적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수익성이 이렇게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주식은 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주식 매매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적금보다는 유동성이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그 거래 시간이 있죠. 밤에 갑자기 그 주식을 내가 팔기는 어려워요. 또한 원금을 잃을 수 있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채권은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 낮지만 예금 또는 적금보다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성은 예금과 적금보다는 낮지만 주식보다는 높은 편인 경우가 많죠. 그 채권의 이자가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보통은 높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채권의 거래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만큼 높은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한 안전성으로 따졌을 때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렇게 보장되지는 않죠. 하지만 주식처럼 이렇게 뚝 떨어질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 안전성은 주식보다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교과서 161페이지에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강의를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 네, 바로 유동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다음 2번. 주식은 일반적으로 F보다는 B에 가깝다. 자, F 한번 볼까요? F와 B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F는 어때요? 안전성과 유동성이 둘 다 높게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하죠. F는. 자, 주식이 안전성이 높은가요? 네, 주식의 안전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수익성이 높고 유동성 또한 높지만 안전성은 낮은 B에 가깝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맞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예적금은 일반적으로 2보다는 어디나요? 2보다는 A에 가깝다. 맞나요? 네, 예적금은 사실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쵸?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유동성이 더 높죠. 유동성이 높고요. 또 안전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예적금은 유동성과 안전성이 모두 높은 F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A에서 G 중에서 이론상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어떤 걸까요? 안전성도 높고 유동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다면 가장 좋겠죠? 해당되는 건 바로 C가 되겠네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 모두 높은 것. 이해가 가시나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예금, 주식, 채권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다른 금융회사보다 안전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바로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진영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더니 수익이 많이 올랐대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금은 안전성, 또 유동성, 이렇게 이제 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반면 수익성이 낮은 단점이 있고요. 주식은 수익성은 높지만 손실을 볼 수 있죠. 준석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봤대요. 네, 안전성이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높지만 또 유동성도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비교적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다는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 거예요.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안전성만을 추구하거나 수익성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적절하게 분배해서 투자를 하겠죠. 이것은 그래프상에 B에 가까운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자산 관리를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상품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을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 계란이 모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누어 담으라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격언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자산 관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금융상품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결정하셔야겠죠. 현재 수입과 자산의 규모를 고려해서 가진 자산 중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또한 미래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규모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으로 나중에 미래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얼마나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축을 할 때에도 그 목적과 기간을 거기에 따라서 정해야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목돈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 그 돈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도 저축의 목적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물가 상승률 또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실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커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낮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57페이지에 있는 활동입니다. 갑과 을의 투자 방식을 자산관리의 3가지 원칙에 적용해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은 모든 자금을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수익성만을 고려하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을은 지금 분산 투자하고 있네요. 자금 1억을 50%는 예금, 30%는 채권, 20%는 주식에 넣었어요. 자, 예금에 50% 넣은 걸로 봤을 때 안전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으나 또 채권과 주식에도 넣은 걸로 봤을 때 유동성이 높은 곳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과 을 중에서 이와 같은 방법, 지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방법으로 투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한 사람은 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투자 방식의 장단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 특정 금융상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느 정도의 또 수익률도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이 다양한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인생의 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애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금융생활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돈을 어느 정도를 벌 수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의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금융생활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인데요. 현재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변화할 소득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돈을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수익이 근로소득이 별로 없을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소요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생애 주기는 개인의 인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준비기에는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주로 근로소득이겠죠. 근로소득을 통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을 하겠죠. 가정 형성기에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번 돈으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게 이렇게 주택을 마련해서 또는 뭐 전세 또는 월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자녀 양육기에는 육아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고요. 자녀 교육기에는 자녀 교육 비용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주택 마련 자금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좀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다가 아이들이 커지게 되면은 방도 하나씩 줘야 되고 하니까 집을 좀 늘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녀 독립기에는 자녀가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할 때 조금씩 이제 좀 도와주시기도 하죠. 이런 비용도 필요하고요. 또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도 필요할 겁니다. 자, 노후기에는 노후생활 자금과 또 갑작스럽게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가족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했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자금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는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A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는 소득이 소비보다 더 적은 시기죠. 즉 소비가 더 많은 시기죠. 여러분 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돈을 조금 버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A 시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는 뭐 여러분 보호자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빚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하고 여러분의 소득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자, 이 B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소득은 가 시기에서 정점을 찍지만 여러분의 자산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는 가보다는 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만큼이 계속해서 자산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나 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제적 정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기부터는 이제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시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시기 이후, 즉 C에 해당하는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여러분이 자산에 대해서 금융생활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B에 해당하는 이 소득이 더 많은 시기에 자산의 총합이 A와 C를 더한 것보단 더 많아야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또 죽을 때까지 이제 너무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합리적인 소비 또는 적절한 금융생활을 설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저축 가능한 기간은 바로 B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혼 준비기부터 자녀 교육기. 이 시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기 때문에, 즉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저축할 수가 있어요. 이 저축한 돈을 바탕으로 노후 생활 하는 시기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녀 독립기 이후부터 경제적 정년이 지나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교과서에 여러분의 생애를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158페이지. 자, 여러분의 어떤 생애의 인생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으로는 뭐 행복과 사랑, 행복한 가정과 사랑의 실천,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이렇게 예시 답안을 써놓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각 연령대별로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정해 볼 수 있겠죠. 자, 20대의 주요 목표와 구체적인 해야 할 일들 적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교과서 158페이지에 주요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대의 목표와 해야 할 일, 40대, 50대의 주요 목표와 해야 할 일들. 자, 사람들마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채워보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설계해 보시고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생애 설계를 비교하면서 평가해 보시고 조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9페이지에 생애주기별 금융 설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그래프에는 아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래프의 A 시기에 대한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20, 30대 결혼 준비기에는 주로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이땐 결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재무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가정 형성기에는 뭐 결혼이나 주택 마련, 이를 위한 주택 마련 자금을 재무 목표로 세울 수 있겠네요. 자, 30, 40대 자녀 양육기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위한 비용이 필요할 테고요. 자녀 교육기에는 자녀 교육 또는 주택 확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 독립기에는 자녀 결혼에 대한 비용, 또 여러분의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겠어요. 또 노후기 70대 이후에는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들이 이렇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경제적 정년 이후에 여러분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A 시기, 아니 여기서는 이제 B 시기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B 시기, 여기가 바로 B에 해당하죠. B에 번 돈으로 C의 생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제적인 계획을 금융계획을, 재무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과서 160페이지에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생 동안의 금융생활을 설계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내용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여행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진학에 대한 내용, 결혼,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마련할 거고, 또 어디서 생활할 거고, 은퇴는 언제 할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애 설계를 경제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아래 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것만큼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가정 형성기까지는 그래도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양육기부터는 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리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현실성 있게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1쪽 아래에 어떤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의 수입과 지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최초로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은 언제 있을까요? 네, 수입보다 지출이 큰 시기에 빚을 질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 사람 보니까 20대에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커요. 요만큼의 차이가, 갭이 발생하고 있죠. 이때는 빚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A랑 B를 더한 넓이가 B보다 크다면 이 사람은 금융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될까요? 네, A와 C는 지출이 많은 구간이죠. 이 구간에 그 지출이 많다면, 즉 A랑 C를 더한 게 B보다 크다면 합리적인 소비와 적절한 금융 설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5-4단원 내용을 전부 공부를 마쳤고요. 화면에 보이는 확인학습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5단원 내용을 모두 공부를 마쳤고요. 여러분 교과서 162페이지에 있는 단원 매듭 짓기에 있는 내용도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63페이지에 있는 창의 융합 활동도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